안녕하세요. 영화 철학 제4강 아마데우스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영화 이론에 대해서 몇 주 공부를 좀 했습니다. 좀 피곤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영화 속에 나타난 그 철학적인 생각, 철학적인 사고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뭐 한두 시간 정도 이제 다루게 될 영화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이제 영화입니다. 이 아마데우스 영화는 이제 1984년도에 제작이 되었고요. 이 이제 포스터에도 있는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인생을 살고 있는 두 명의 사람들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차르트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아마데우스다라고 하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니 자, 한 사람은 이제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제 천재적인 음악가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살리에리라고 하는 또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작곡가들을 이 두 명을 이제 대조를 시키면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유형들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영화는 그 이제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이제 아마데우스를 죽였다라고 하는 독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희곡 작품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사실 또 진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독살해서 죽였는지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작품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그 천재와 보통 사람의 어떤 갈등, 그리고 또 그 신과 인간의 관계, 한 뭐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이 아마데우스 영화를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그 영화의 전체적인 그런 주제와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장면들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제 이 주제들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될지를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영화는 이제 1984년도에 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있으면 좀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그 영화 속에 이제 드러나는 모차르트의 위대한 작품들이 계속해서 이제 울려 퍼지고 있고 그 사이사이 그 이제 살리에리가 독백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모차르트를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와의 이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를 증오하고 또 그런 어떤 증오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모차르트의 작품들을 연이어 소개하면서 그런 작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상연되고 어떤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이제 초반부에는 1823년에 이제 그 나이 많은 살리에리가 나와서 그 앞에 있는 이제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1780년에서 1790년 이 사이에 또 과거를 이제 회상하는 형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23년 이제 당시에 살리에리가 이제 비엔나에서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 굉장히 파다하게 퍼져 있었는데 이제 이 시점은 이제 모차르트가 사망한 당시에서 한 32년 정도 훨씬 더 떨어져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 영화의 이제 주제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누구나 다 이제 천재라고 생각하는, 또 이제 살리에르도 인정하는 이제 그런 모차르트의 인간성과 작품성 또는 어떤 천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제일 먼저 이제 그를 돕고 이제 마지막까지도 그를 도우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살리에리의 모습과 또 이제 모차르트의 어떤 천박함이나 경박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 사람에게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어떤 살리에리의 이제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천상의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모차르트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된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에게는 이제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신에 대한 원망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신에게 이제 복수를 신청하는데 그런 이제 복수의 방식이 바로 이제 그 모차르트를 점점 경제적으로 목적에 함으로써 그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 영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 장면에서는 이제 그 죄를 짓고 고통받고 있는 이제 살리에리에게 신부가 와서 이제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영화 이제 첫 장면이 이제 1823년이었고 이제 이 공간적인 배경은 이제 비엔나의 한 거리, 특별히 이제 그이 살리에리가 살고 있는 이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시작하면서 돈 존, 돈 존바니 돈 조바니의 서곡들이 이제 흘려 나오면서 이제 이런 그 절규가 나오죠. 모차르트 날 용서하시오. 당신을 죽인 나를 용서하시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처음에 이제 그 돈 조바니가 그 1787년 이제 10월 29일 날 프라하에서 이제 처음으로 초연된 이제 오페라인데 이 첫 머리가 굉장히 이제 으시시한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정죄하러 오는 또 심판자의 목소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어떤 극적인 장치로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늙은 살리에르는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탄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등장한 신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리에르와 대화를 나누면서 살리에르가 기억하고 있는 회상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차르트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서로 교차가 되면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살리에르에 대해서 이 보글러 신부가 신 앞에 모든 사람은 똑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이제 살리에르가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라고 이제 묻고 있고 보글러 신부는 이제 신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기 때문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뒤에 가서도 이제 다루겠지만 신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한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태어나는가? 이런 어떤 물음들을 좀 던져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이제 그 자유와 평등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평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회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부자로 똑똑하고 잘나고 어떤 금수저로 이제 태어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밑바닥의 하층민으로 태어나는 또 노예로 태어나는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인간이 모든 인간들이 신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더더욱 이제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이제 신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신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속 이 부정의가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똑같은 출발점이라면 좋은데 이미 이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100m 경주를 할 때 이미 70% 아니 70m, 80m 앞에 나가서 이제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이제 신이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옳은 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런 어떤 고민들을 이제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극적으로 그 아마데우스하고 이제 모차르트 아마데우스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살리에리가 굉장히 이제 보통 사람인 것처럼 이제 나오는데 이 이제 보글로 신부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설명하죠. 특별히 이제 1780년대 살리에리의 이제 전성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자신이 가장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였고 지금까지 이제 그 40곡이 넘게 자기가 오페라를 작곡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이제 1750년에서 1825년에 이제 그 베네치아, 베니스죠. 베네치아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이 살리에리의 어떤 그 작곡 작품들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뛰어난 작곡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뒤에 많은 더 뛰어난 어떤 작곡가들, 더 뛰어난 어떤 음악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늘에 가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현대에도 이 살리에리를 이제 정말 훌륭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최고의 음악 교육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이제 교육자로서 역할이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는데 굉장히 뛰어나게 이제 음악을 가르쳐 주고 또 다른 그것도 이제 무료로 가르쳐 주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어떤 음악에 입문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가교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살리에리의 이제 삶의 양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그 베토벤 같은 경우는 1792년에 이제 그 본에서 독일의 본에서 이제 그 비엔나로 이제 이주를 하면서 이제 음악 교사를 찾고 있었는데 처음엔 이제 모차르트를 만났어요. 모차르트도 만나고 하이든도 만나고 이제 그랬었는데 모차르트나 이제 하이든이 너무 이제 바빠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레슨을 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30살이 넘어서 이제 베토벤이 살리에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살리에로부터 이제 오페라 또는 성악 이제 이런 모차르트나 이제 하이든으로부터 배우지 못했던 이런 방대한 음악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음악사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베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살리에를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수베르트는 이제 1804년에 7살짜리였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음악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수베르트가 이제 나중에 이 살리에로부터 한 3년 동안 레슨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이제 피아노의 귀재라고 하는 이제 프란츠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베토벤의 제자였던 이제 카를 체르니 이런 사람들이 이 살리에를 거치면서 또 유럽의 무대에 그 등장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대 최고의 음악 선생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는 방금 말씀드렸던 베토벤이라든지 슈베르트라든지 리스트라든지 이런 체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살리에리의 손을 거쳐서 음악계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의 작품을 알아듣지 못하고 모차르트보다 훨씬 자신이 뛰어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은 살리에리보다는 모차르트의 곡들을 더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극 중에서 이제 아이네 클라인 나흐트 뮤직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보글러 신부가 이제 그 선율을 알아듣죠. 근데 이게 이제 살리에르 곡인지 착각을 하고 살리에르 곡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넘어가겠는데 실제로는 이제 모차르트 곡이었죠. 자,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 모차르트의 대중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도 이제 다시 다음에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그 살리에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로크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의 형식 굉장히 이제 중후한 형식 뭐 굉장히 그 장엄한 형식을 통해서 음악적인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라면 모차르트는 좀 다르게 고전파인 모차르트는 좀 다르게 자신의 어떤 낭만적인 요소, 그 대중들이 원하는 또 대중들에게 친숙한 또 대중들의 어떤 감정들을 어루만지는 이런 어떤 그런 곡들을 좀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살리에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바로크적인 요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낭만파적인 또는 이제 고전파적인 그런 요소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살리에르는 자신은 이제 다른 유파에 속해 있지만 이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천재성을 금방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신동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제 음악적인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해 두는데 이 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내 우상이었어. 그의 이름을 아는 순간 평생 내 누리를 떠나지 않았어. 내가 14살 때 그는 벌써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었어. 이탈리아 아주 작은 마을 레그나고에 사는 나조차도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살리에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음악적인 세계에 이제 입문하게 됐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살리에르가 이제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이제 아버지였죠. 모차르트의 아버지인 레오폴드에 대해서 더 이제 많이 그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 자, 모차르트 아버지 이제 레오폴드는 이제 궁정음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음악을 들려주고 이제 태어난 다음에는 이제 바이올린, 뭐 피아노, 오르간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연주해주고 어 이제 그런 어떤 음악적인 환경을 좀 만들어주게 되죠. 이제 모차르트는 이제 5살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그 3살 때 이제 처음 누나가 피아노를 배우는 것을 이제 어깨 너머로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모방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이런 모차르트를 보면서 이제 이 아이는 어떤 천부적인 재질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바이올린, 비올라, 오르간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혹독하게 아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신이 주신 아들의 재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7살짜리인 모차르트를 데리고 이제 프랑스, 독일, 이제 서유럽 이제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모차르트로 하여금 이제 그 음악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기회들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제 천재인데 그 천재인 모차르트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희생해가면서 계속해서 후원해준 그런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런 아버지의 그 열망과는 달리 이제 결혼에 실패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 흥청망청 쓰면서 이제 좀 약간씩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버지를 또 실망시키는 그런 자극이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살리에리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장사꾼이었어요. 자신이 이제 그 모차르트 못지않게 어떤 음악적인 감수성이라든지 음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태어난 곳 또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곳 또 부모들이 자신들을 서포트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이제 놓여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분노하고 또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1780년대 그 한 성당에서 소년 성가대가 이제 오르반 반주에 맞춰서 그 합창하는 이제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 12살짜리 살리에르가 이제 기도를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작곡가가 된다라면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 죽고 난 뒤에도 자신의 작품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 작품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특이로운 흥미로운 점은 신과 흥정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제 이런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음악적 재능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조건부로 나에게 이런 걸 주면 나에게 이런 어떤 음악적 재능을 주면 내가 그 보답으로 굉장히 근면하고 겸손하게 살겠다. 그리고 내 생애를 바쳐서 당신의 영광을 도모하겠다.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버지의 어떤 품성을 이제 이어받은 것처럼 보이죠. 장사하는 그런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음악을 통해서도 신과 또는 인간 사이의 어떤 그 교각 또는 이제 교량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장면이 특별히 이제 이 장면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이제 마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2년 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목에 고깃뼈가 걸려서 숨이 막혀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비엔나로 출발하게 되죠. 이때가 이제 살리에리가 16살이었고 16살에 이제 비엔나로 가서 거기서 이제 유명한 작곡가인 이제 글룩 신부 밑에서 음악 수업을 받게 됩니다. 뭐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이 오거나이즈한 신이 그 아버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비약적으로 이 살리에르가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이제 뭐 재산이 많았거나 아니면 이제 음악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들이 전혀 없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좋은 호기를 만나서 글록 신부 밑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공부하면서 이 글록 신부가 모시고 있었던 이제 요세프 황제에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요세프 황제는 그 루이 14세의 부인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오빠예요. 마리 앙투아네트 이제 오빠인데 뭐 마리 앙투아네트 여러분 잘 아시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빵이 없다고 그러니까 왜 빵이 없으면 크루아상을 먹으면 되지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물이 없으면 포도주를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욕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일반 서민들의 삶이 눈에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먹을 게 떨어지지 않고 마실 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기본적인 의식주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 앙투네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또는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지 국민이 없으면 이제 왕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국민과 유리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단두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비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마리 앙투아네트 오빠가 바로 이제 여기 요세프 황제예요. 자, 이제 요세프 황제가 이 살리에르를 이제 그 궁정 음악 감독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또 살리에르로부터 여러 가지 음악 수업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제 일들이 그 살리에리가 봤을 때 이제 신의 가호가 있었다, 신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푼 이런 일전 한 푼도 없었던 사람이 그 이탈리아 시골에서 이제 비엔나 요즘에 이야기하면 어떤 뉴욕인데 뉴욕이나 영국 런던과 같은 곳인데 거기에 가서 계속 생활비도 지원받고 또 좋은 음악 선생도 만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 왕실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이제 신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에 이제 살리에르는 신이 자신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덕을 베풀고 또 성실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이제 음악가들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음악가들을 돕고 또 그들을 이제 무료로 가르치는 이런 어떤 삶들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운명과 같은 시간이 다가오게 되죠. 그 운명과 같은 이제 시간은 이제 1782년 모차르트와 이제 처음 대면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살리에리의 삶이 완전 이제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782년에 이 살스부르크의 이제 대주교가 있는 이제 방에서 모차르트의 이제 연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살리에리가 처음으로 모차르트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이제 31살이었고 모차르트 이제 26살이었는데 이 모차르트가 이제 그 자기의 이제 부인인 콘스탄체하고 서로 이제 그 미로를 즐기는 이런 어떤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모차르트가 굉장히 경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모차르트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품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철저하게 그 무너지는 이런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되죠. 지금 내가 보았던 마루를 기어다니며 낄낄거리는 이 천한자가 모차르트인가? 그리고 내 젊은 시절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이런 모차르트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모차르트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왜 이제 신은 저 사람에게 이런 재능을 주고 나한테는 이제 주지 않았는가? 이건 이제 나에게 엄청난 이제 모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차르트가 작곡했던 세레나데 악보를 보면서 살리에르는 이제 정말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음악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이제 마치 내가 신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천재성을 확인하는 이런 어떤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굉장히 경건하고 신에게 굉장히 그 충실한 그런 자이였는데 모차르트는 굉장히 이제 경박하고 신을 이제 공경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런 천재적인 재능을 신이 주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 신이 이 음탕한 어린아이 같은 자를 그의 도구로 선택했을까? 믿을 수 없어. 이건 정말 뜻밖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문제 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능력이 많고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부정의하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볼 때 신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천재성을 발휘하거나 더 잘 나가거나 아니면 더 돈을 많이 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정말 이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성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보다 앞서 나간다고 생각할 때 자신은 이제 뚜벅뚜벅 굉장히 그 정도를 걸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신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자신과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뛰쳐나와서 뚫고 나와서 자신을 앞질러 버리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만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것들이 바로 이제 이 작품에 대한 문제 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은 이제 경건하게 살아왔고 음악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이 이 모차르트와 같은 이 경박한 인간에게 저런 어떤 천재적인 재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분노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의도가 깔리게 되죠. 특별히 이제 그 가장 극에 달았던 것은 이제 모차르트가 요세프 황제 앞에 이제 아련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1780년대 이제 왕궁의 식당에서 여기서 이제 요세프 2세하고 이때 이제 황제가 40대였는데 요세프 황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호위 고객 다른 이제 그 호위하고 있는 여러 음악가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차르트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이제 맡기 위해서 행진곡을 작곡을 해서 연주를 하게 하는데 이제 이 요세프 황제가 이걸 이제 연습해가지고 모차르트가 이제 등장할 때 이 행진곡을 들려주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이제 그 요세프 황제가 자신에게 살리에르가 써줬던 그런 악보를 이제 선물로 주려고 하니까 필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그 이유가 이미 이제 다 자신이 암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한번 곡을 연주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차르트가 이제 그거를 즉흥적으로 이제 연주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뭔가 모자란 것 같다. 잘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모차르트가 이제 살리에리의 행진곡을 변주를 하면서 오히려 더 화려한 곡으로 바꿔놓게 되죠. 이 곡은 나중에 이제 피가로의 결혼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행진곡으로 이제 다시 재사용되게 됩니다. 하여튼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모차르트가 이제 굉장히 기교를 부리면서 살리에리가 써줬던 그런
굉장히 평범했던 곡을 완전하게 화려한 곡으로 이제 뒤바꿔 버리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놀라게 됐고 이제 그 당사자인 이 살리에르는 더욱더 치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살리에르는 책상 앞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굉장히 그 분노의 눈길을 이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계속 집요하게 모차르트를 이제 괴롭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모차르트가 전혀 수입이 없이 굉장히 이제 불행하게 살게 되자 모차르트에게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제 가면을 쓰고서 이제 그 다가가서 많은 돈을 주는 대신에 이 레퀴엠이라고 하는 그 진혼곡 죽을 때 쓰는 이제 장례식 곡이죠. 그거를 이제 작곡을 의뢰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모차르트가 이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지켜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전체적인 얼개 또는 이제 큰 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철학적인 주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천재와 범인 또는 이제 인과 신간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